잿빛 하늘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있었다. 강서윤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하루의 피로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몇 푼 안 되는 돈은 곧 갚아야 할 빚과 병든 어머니의 약값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 빛은 결코 그녀의 삶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으로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했다. 바로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길을 막아섰다. 채서 내린 중년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길가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노파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장사를 하니 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당장 치워. 남자는 대화그룹의 박성진 회장이었다. 그는 무자비한 경영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할 뿐이었다. 박 회장은 노파의 작은 손수레를 발로 찼고 붉은 떡볶이와 뜨거운 국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쏟아졌다. 노파의 슬픈 울음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서윤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그녀의 발치에 뒹굴고 있던 빈 콜라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윤은 아무 생각 없이 캔을 집어 들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부당한 상황을 멈추게 할 어떤 소란, 어떤 저항의 표시가 필요했다. 그녀는 모든 힘을 실어 콜라캔을 박 회장의 차를 향해 던졌다. 캔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지만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궤적을 그렸다. 캔은 박 회장의 차를 지나쳐 반대편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던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의 보닛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 회장의 차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고유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였다. 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비웃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차갑게 굳은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는 YJ 그룹의 대표, 권희준이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보닛 위에 찌그러진 콜라캔과 컵에 질렸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을 거두지 않는 서윤에게 차례로 닿았다. 권희준의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삿대질을 시작했다.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떤 차인 줄 알고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이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엎어진 떡볶이 손수레와 울고 있는 노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서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무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꺼지지 않는 정의감의 불꽃을 발견한 이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찾고 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권희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왜 던졌지? 그의 질문은 찌그러진 차나 보상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본질,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권희준의 얼굴에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웃는 박 회장을 차갑게 쏘아본 후 다시 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준은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본인 위에 콜라 자국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군. 얼마면 되겠나?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돈 이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가요? 그녀의 날 선 반응에도 이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마치 흥미로운 상대를 만났을 때의 만족감과 같은 미소였다. 모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진심이야. 당신의 그 무모함, 그 정의감,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게 마음에 들어. 그는 서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은 얼떨결에 차갑고 빳빳한 종이를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YJ 그룹 대표 권희준이라는 글자와 함께 간결한 번호만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하지.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 이준은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그의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뒤에는 박 회장의 분노에 찬 얼굴과 완전히 넋이 나간 서윤만이 남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명함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녀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도 차마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위험한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과연 그녀를 위한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권희준이 던진 불가해한 제안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전화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감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강서윤은 YJ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청바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초라한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던진 미끼를 결국 물어버린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갈 필요도 없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귀신처럼 나타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강서윤 씨, 이쪽으로 오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사무실은 권희준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기능적이고 차갑고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의 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어제와 같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는 책상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권희준은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그녀의 인생을 읊기 시작했다. 강서윤, 26세. 아버지는 5년 전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실종. 현재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으나 1년 만에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퇴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현재 편의점, 식당, 배달 대행까지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사채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상황. 어머니의 병원비는 벌써 수천만 원이 밀려 있고 집주인은 다음 주까지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치부를 벌거벗겨 그의 앞에 전시하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다.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알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알아봤냐는 거겠지. 그는 파일을 덮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어제 당신의 눈을 봤어. 모든 걸 잃었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 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즉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내 제안이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YJ그룹 전략기획팀 대리 발령, 연봉 1억 원, 사택 제공 및 가족 의료비 전액 지원. 그녀의 인생을 단번에 구원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세상에 없는 공짜 점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특약 사항으로 눈길을 돌렸다. 강서윤은 계약기간 1년 동안 갑 권희준의 사람이 된다. 갑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사적인 보고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갑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갑의 사람, 그 세 단어가 서윤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의지, 어쩌면 그녀의 영혼까지 사겠다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책상 위로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당신이 말한 제안인가요?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장난감처럼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자신을 팔 생각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난감이라 그렇게 생각하나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하지. 당신 어머니, 이대로 두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어. 최고의 치료를 받는다면 생존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지. 당신의 자존심이 어머니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비즈니스지. 나는 당신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고, 당신은 내 투자를 받아 재기할 기회를 얻는 거야. 전략기획팀은 그룹의 심장부다. 그곳에서 1년을 버텨낸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모든 빚을 갚고 어머니를 살리고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며 절망 속에서 살 건지, 아니면 잠시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질 건지. 서윤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녀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과 집 앞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기다리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권희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말해봐. 서윤은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람이 되어 지시에 따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게 양심을 버리라고 하거나 불의한 일을 강요한다면 그 순간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조건이에요.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권희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받아들이지. 당신의 그 양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그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이름 3글자가 적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위험한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강서윤의 새로운 삶은 옷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권희준은 법인카드를 건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YJ 그룹의 사람처럼 보이도록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들인 백화점 명품관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상품들, 그리고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는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서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결국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대신 단정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정장 몇 벌을 선택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YJ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략기획팀으로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팀원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서윤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팀의 실세인 최민혁 팀장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그는 서윤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이 우리 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윤은 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의 규칙도 언어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예고 없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모든 팀원들이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초에 팀장의 보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곧바로 회의실 스크린에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을 띄웠다. 서문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그것은 YJ그룹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오래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었지만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몇 달째 표류하고 있었다. YJ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상인들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한다며 마음을 열지 않았다. 권희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이미지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모두 실패했어.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다가 서윤에게 멈췄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는 강서윤 씨가 전담한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지. 회의실 안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신입사원, 그것도 아무런 경력도 없는 낙하산에게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최민혁 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은 서윤을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떠한 자료도 공유하지 않았고 그녀의 질문에는 못 들은 척으로 일관했다. 서윤은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며칠 동안 서윤은 텅 빈 책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로 산 정장을 벗어 던지고 예전에 입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차에 서문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YJ그룹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시장을 찾은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노점상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식당에 앉아 상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 상인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하지만 서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서툰 솜씨로 가게 청소를 돕는 등 묵묵히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상인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시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역사이자 희로애락이 담긴 공동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상인들의 반대가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를 알게 되었다. YJ그룹의 개발 계획안에는 시장 중앙에 있는 수백 년 된 늙은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조형물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인들에게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다. 엘리트 팀원들은 데이터와 효율성만을 따지다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권희주는 서윤의 모든 행동을 멀리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그녀의 비상식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이주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윤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과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는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오래전 폐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작은 소녀가 보여줬던 지혜와 용기이기도 했다. 서윤은 마침내 작은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녀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손수레 바퀴가 고장나 쩔쩔매고 있을 때 서윤이 밤새 부품을 구해와 말없이 고쳐주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며 마음을 열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나쁜 놈들 밑에서 일해? 할머니는 YJ그룹에 대한 불신과 함께 느티나무에 얽힌 시장 사람들의 슬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이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확신을 가졌다. 강서윤은 전략기획팀 회의실, 그 사자굴의 한복판에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 대신 서문시장 상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전문 용어 없이 진심과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느티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커뮤니티 광장을 만들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생의 디자인을 제안했다. 최민혁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그녀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이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계획입니다. 최 팀장의 반박은 날카로웠지만 권희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발표 내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가져왔음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훌륭하군. 이대로 진행해. 권희준의 공개적인 지지는 서윤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었지만 동시에 팀 내에서의 그녀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 대표의 총애를 받는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안을 들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느티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에 얼음장 같던 상인들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다. 대형 건설 장비 대신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함께 땀을 흘렸다. 시장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와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이 작은 성공의 소식은 곧 태화그룹 박성진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찬 얼굴로 찻잔을 내던졌다. 서문시장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가 이준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뒤에서 조종해 온 공작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반정부 시위대를 매수해 상인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강서윤이라는 계집의 하나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강서윤, 저 계집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약점을 찾아서 숨통을 끊어버려. 박 회장은 직감적으로 권희준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준의 새로운 무기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존재였다. 며칠 후 한 호텔에서 열린 재계 인사들의 모임에서 권희준과 박성진은 마주쳤다. 박 회장은 와인 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요즘 재미있는 장난감을 새로 들였다고 들었네. 시장 바닥 출신이라던데. 취향이 독특해졌어. 그의 도발에 이준은 차갑게 응수했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잊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이준의 뇌리에는 먼지 자욱한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무너진 건물 잔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던 박 회장의 젊은 시절 얼굴.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서윤의 과거를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가난했지만 오점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약점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약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윤이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의 동료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며칠 뒤 YJ그룹 내부 익명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전략기획팀 K대리의 과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절 상습적인 현금 절도. 글은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게 작성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심에 덮어줬지만 그런 사람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은 회사의 재앙이라는 내용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서윤을 시기하던 전략기획팀 동료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루머에 기름을 부었다. 어쩐지 근본이 없어 보이더라니. 도둑고양이를 들인 세민의 게시판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시장 상인들과의 성공적인 협의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축하가 아닌 싸늘한 시선과 경멸적인 수군거림이었다. 어리둥절한 그녀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을 때 그녀는 익명 게시판에 떠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간신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존재조차 모르는 적의 비열한 공격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져 강서윤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최민혁 팀장은 익명 게시판의 글을 출력한 종이를 흔들며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모든 직원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강대리, 이 글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서문시장 프로젝트에서 당장 손 떼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쏜 화살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권희준이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최 팀장과 그를 둘러싼 직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윤에게 향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묻지 않고 서윤에게 직접 물었다. 사실인가?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대답이 세상의 전부라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호하게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권희준은 그 대답을 듣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팀 전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냉기를 품고 있었다. 이 루머의 근원지를 찾아낼 거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동조하고 확산시킨 자들까지 모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야. 그때까지. 강서윤 씨는 나의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 이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내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도록.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서윤은 충격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증거도, 정황도 묻지 않고 오직 그녀의 한마디 말만을 믿어주었다. 권희준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처음으로 딱딱한 대표의 가면을 벗고 개인적인 염려를 내비쳤다. 루머는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해. 그의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서윤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를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의 싹을 트이우고 있었다. 그날 밤 권희준은 홀로 텅 빈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서윤을 둘러싼 사건은 그의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헤집어 놓았다. 그의 눈앞에 오래전 그날의 풍경이 펼쳐졌다. 10살 남짓의 어린 이준은 아버지를 따라 YJ 건설이 시공 중이던 백화점 신축 현장을 찾았다. 하청업체였던 태화건설의 박성진 상무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박 상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량자재를 썼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끔찍한 굉음과 함께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어린 이준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어둡고 비좁은 잔해 더미 속에 갇혔다. 철근에 다리가 깔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잔해의 좁은 틈새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기어 들어왔다. 현장 감독의 딸이었던 어린 서윤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기색도 없이 자신의 작은 물통을 내밀며 이준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어린 서윤은 쇠파이프 조각으로 벽을 두드려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 소리 덕분에 구조대가 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잔해 속에서 막 구조되던 순간 어린 이준은 똑똑히 보았다. 박성진이 부하들에게 불량자재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며칠 후 병실에서 회복하던 이준은 사고의 모든 책임이 서윤의 아버지에게 전가되었고 그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길고 긴 회상이 끝났다. 권희준은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왜 그토록 강서윤이라는 여자에게 끌렸는지. 그것은 단지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용감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유사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의 마음속에 박성진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자신의 은인의 삶을 파괴한 자에 대한 개인적인 응징이었다. 다음 날 이준의 믿음 덕분에 용기를 얻은 서윤은 다시 서문시장으로 향했다. 상인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떡볶이 가게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상인들은 오히려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옹호해 주었다. 우리 눈으로 본 아가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서윤은 처음으로 그들에게서 따뜻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장 중앙의 늙은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을 지켜주는 차가운 CEO와 자신 사이에 깊고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권희준의 대응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의 법무팀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했고 돈에 매수된 편의점 동료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 사건은 강서윤을 향한 권희준의 신뢰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회사 전체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성진 회장에게는 개인적인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는 더 크고 더 정교하며 권희준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 놓을 수 있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의 정보망에 YJ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프로젝트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야심작이자 그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박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YJ그룹이 바로 그 기술을 독일의 경쟁사인 볼트 AG로부터 훔쳤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완벽한 증거와 함께라면 YJ그룹을 국제적인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계획의 핵심은 YJ그룹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 연구개발팀의 안 박사였다. 그는 뛰어난 연구원이었지만 거액의 도박 빚으로 인해 박 회장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신세였다. 박 회장은 안 박사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YJ의 기술 데이터를 교묘하게 변주하여 추적 불가능한 경로로 볼트 AG 측에 흘릴 것. 둘째, 이 모든 기술 유출의 흔적을 내부의 희생양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이을 것. 안 박사는 희생양을 물색하던 중 강서윤이라는 완벽한 먹잇감을 발견했다. 그녀는 대표의 특별 지시로 부서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상태였다. 외부 출신이라는 점, 파격적인 승진, 그리고 대표와의 불분명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의심하기에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야망의 눈이 먼 신입사원이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산업 스파이지까지 벌였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쉽게 믿을 만했다. 안 박사는 서윤의 계정을 이용해 R&D 서버에 접속한 것처럼 디지털 발자국을 조작했다. 그는 그녀의 계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기밀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을 심어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대포 이메일을 이용해 특종의 굶주린 한 경제부 기자에게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덫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서윤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YJ그룹의 신기술, 알고 보니 훔친 것 독일 볼트 AG,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 착수
라는 제목의 기사가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최근 파격적으로 승진한 전략기획팀의 한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암시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Y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YJ그룹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빗발치는 언론의 문의 전화, 그리고 내부 감사팀의 다급한 움직임. 압박에 시달린 감사팀은 디지털 기록을 추적했고 결국 안 박사가 심어놓은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강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최민혁 팀장은 긴급 이사회 자리에서 서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소리쳤다.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본도 없는 사람을 믿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권희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의 파격적인 인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사들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당장 서윤을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라고 그를 압박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믿음과 회사를 지켜야 하는 CEO로서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사회에 불려 나온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 창백하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권희준에게 쏠렸다. 그의 다음 결정에 회사 전체의 운명과 어쩌면 한 여자의 인생이 달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서윤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진실의 불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불꽃을 믿기에는 그에게 불리한 증거의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믿음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이사들이 권희준의 입을 주목했다. 그의 결정 하나에 YJ그룹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냉철한 CEO의 논리만을 담고 있었다. 언론의 기사와 초기 디지털 기록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성급하고 비전문적인 처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말을 이었다.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강서윤 씨는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지만 YJ의 직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그의 선언은 이사회의 거센 압박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그는 서윤을 즉각적인 해고의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그녀의 이름에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권희준은 서윤을 회사 밖에 은밀한 장소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가 아닌 한 명의 동맹으로서 그녀를 마주했다. 나는 당신이 하지 않았다고 믿어. 하지만 내 믿음은 증거가 되지 못해. 데이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누군가 그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는 뜻이야.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 그의 말에 서윤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팀이 되었다. 이주는 공식적인 보안팀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재분석하는 동시에 서윤에게 지난 몇 주간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서윤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준의 보안팀이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의 벽 앞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서윤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올라갔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한 가지 일을 떠올렸다. 몇 주 전 R&D 연구실에 안 박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었다. 자신의 출입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며 자료실에 급히 들어갈 일이 있으니 서윤의 카드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갔던 자료실이 바로 중앙 서버 허브 근처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기억났다. 희미한 실마리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서윤은 증거도 없이 선임연구원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되면 YJ 그룹 직원들이 자주 가는 회사 근처의 식당과 술집으로 향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몸으로 익혔던 그녀는 그곳에 청소부, 경비원, 종업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얻게 되었다. 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로부터 안 박사가 최근 밤늦게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과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골 술집의 바텐더는 그가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다고 귀띔해 주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안 박사는 도박 빚이라는 동기가 있었고 R&D 연구원이라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녀의 출입카드를 이용한 교묘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두었다. 서윤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이준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십억을 쏟아붓는 보안팀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는 아무런 지원 없이 오직 사람들과의 소통만으로 알아낸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직업적인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날카로운 직관을 보았고 그녀는 그가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과 그녀를 향한 굳건한 지지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용의자는 특정되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다. 이준과 서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박성진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했다. 이준은 보안팀을 통해 새로운 포렌식 기술로 곧 기술 유출의 내부 조력자를 밝혀낼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회사 내부에 은밀하게 흘렸다. 계획은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궁지에 몰린 쥐가 스스로 덫을 향해 달려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 쥐의 꼬리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짜 흑막, 박성진의 목을 물 수 있을 터였다. 권희준이 던진 미끼를 안 박사는 그대로 물어버렸다. 새로운 포렌식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문은 그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조작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즉시 태화그룹의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지시를 구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던 권희준의 보안팀에게 고스란히 감청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안 박사의 연구실 문이 열리고 YJ그룹의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통화 기록과 함께 강서윤이 수집한 그의 도박 빚과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를 내밀었다. 모든 퇴로가 막힌 안 박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태화그룹의 협박에 못 이겨 기술을 유출했으며 강서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권위주는 마침내 박성진의 목에 들이댈 칼을 손에 넣었다. 며칠 후 YJ그룹은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중대 발표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 및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언론사와 투자자들은 물론 태화그룹의 박성진 회장도 초청되었다. 박 회장은 권위준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강서윤을 희생양 삼아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라이벌의 몰락을 직접 보기 위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 맨 앞자리에 앉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권위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먼저 최근의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하지만 이준의 다음 말은 회견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추악합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모든 것을 자백하는 안 박사의 영상이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상 속에서 안 박사는 박성진 회장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범죄를 지시했는지 상세히 폭로했다. 모든 카메라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박 회장의 얼굴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의기양양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시퍼런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상이 조작이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권위준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박성진 회장이 YJ그룹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악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고 10수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의 낡은 신문기사와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타났다. 회견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권위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태화건설의 부실공사가 붕괴의 원인이었지만 당신은 무고한 현장 감독이었던 강철민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강철민.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회견장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윤의 몸이 얼어붙었다. 이준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오늘 또다시 파멸시키려 했던 강서윤 씨가 바로 그 강철민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잔해 속에 갇혔다가 그녀의 용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이가 바로 접니다. 결정적인 폭로였다. 과거와 현재, 기업의 암투와 개인적인 원한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친 추악한 복수극과 끔찍한 불의의 역사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부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이 회견장으로 들어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눈이 멀 듯한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박 회장은 자신의 무너져 내리는 왕국을 보며 절규했다. 혼란스러운 회견장 너머로 권위준과 강서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승리와 슬픔,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린 깊고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담겨 있었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박성진 회장의 구속과 태화그룹의 몰락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죄악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반면 모든 진실을 폭로한 Y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다. 강서윤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닌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를 경멸했던 최민혁 팀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어색한 사과를 건넸다. 서윤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야 아버지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권희준과 함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이준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병실은 늦게나마 밝혀진 진실에 대한 감사와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남자에 대한 슬픔의 눈물로 가득 찼다. 법적 절차를 처리하던 중 이준의 변호인단은 오래된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붕괴 사고 당시의 구조자 명단을 찾아냈다. 그 명단에는 어린 권희준의 이름과 함께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또한 낡은 신문 기사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검댕으로 얼굴이 새까매진 작은 소녀가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잔해 더미를 용감하게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강서윤이었다. 며칠 뒤 이준은 서윤을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공원으로 불러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사진과 병원 기록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윤은 사진 속에 어린 자신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억지로 억눌러 왔던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과 기시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 속에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흘렀다. 얼마 후 이준은 서윤과 변호사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 온 것을 공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는 철민 앤 서윤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부조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 위에서 세워진 부의 일부를 이제는 세상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윤에게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원상 회복입니다. 비극으로 얻은 것을.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의 이름은 수치가 아닌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의 제안은 제목처럼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낭만적인 감상 대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헌신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압도당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역전이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항상 추구해왔던 정의를 거대한 규모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권희준을 차가운 CEO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상처를 수십 년간 짊어지고 살아오다가 이제야 그 끔찍한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단의 정관 위에서 두 사람은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공동의 사명을 가진 파트너로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은 약속처럼 아주 잠시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머물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은 잦아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철민 앤드 서윤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더 이상 YJ그룹의 어색한 낙하산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며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봄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모녀는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아팠던 시간들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권희준 역시 변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재단 일로 자주 마주쳤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사장과 후원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오가는 깊은 감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대표님이 아닌 권희준으로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것은 길고 긴 그들의 인연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아팠던 과거와 두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냈다. 나는 반평생 나를 구해준 소녀를 찾아다녔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찾았던 건 채권자가 아니었어. 바로 당신. 강서윤이었지.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은 어릴 적 나를 한 번 구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복수심에 갇혀 살던 나를 또 한 번 구했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후원자나 정의를 위한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아. 당신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그의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 그를 만났던 그 운명의 날부터 그에게 끌리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시작은 콜라캔 하나였고 과정은 노예 계약서였죠. 세상에 우리만큼 이상한 인연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이 나를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여자와 재벌 CEO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한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길고 긴 인연의 종착역에서 마침내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새롭게 단장한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은 과거의 정겨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그들의 여정을 상징하듯 시장 중앙의 늙은 느티나무는
이전보다 더욱 푸르고 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들을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에 뜨거운 떡볶이를 쥐어주며 진짜 손주를 보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며 행복을 만끽했다. 던져진 콜라캔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